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자, 여기는 이제 동문지예요. 좀 심란하죠? 네. 두 개의 문에 비해서 이제 심란합니다. 서문은 이제 누각이 있고 세 개의 문은 누각이 없습니다. 당연히 옛날엔 있었대요. 더군다나 이제 이 문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뭔가 막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기 뒤에 문을 보면 저 홍례 이게 잘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잘 돼 있고 근사한 문이 이제 옛날에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문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동문이잖아요. 안흥진 성이고요. 이게 딱 태안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아주 목으로 얇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안흥진의 위치를 알려고 하면 이 길이 뚫려야 됩니다. 길이 뚫려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여기에 국방과학연구소장님이 사진 찍지 말라고 쫙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이제 김진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미사일 관련 이런 이제 국방 그 연구 이걸 하는 곳인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요 공사하고 있는 비밀을 오늘 아침에 아주 우연하게 알게 됐네요. 사실은 제가 홍성으로 안 가고 태안으로 직접 갔더니 홍성에서 이제 결선향교로 오실 분이 없다 그랬더니만 1시간이라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뭐 할까 하다가 거기 동학 그 기념관 있잖아요. 거기를 우리 셋이 갔었는데 거기 이제 그 해설하시는 분이 또 친절하게 설명을 쫙 해주셔서 설명을 잘 듣고 나오면서 이제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문화원장님이세요. 문화원장님이 한 달에 2번 이렇게 오셔가지고 직접 그 해설을 해주신대요. 문화원장님하고 이제 안흥진성 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여쭤봤더니 이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바로 지난주에 협의가 돼서 이 철조망을 뒤로 미루기로 했답니다. 저 연구소를 없앨 수는 없고 이사가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걸 뒤로 미루고 요 문까지는 우리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그래도 좀 다행이다. 저는 이제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옛길로 가보면 좋겠다 이제 그런 욕심이 있지만 그건 아니래도 이만큼의 천만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 지도 1872년 태안 지방지도인데 지리적 위치를 잘 보여줍니다. 이 지도는 전체가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안흥진성이고요.
그다음에 신진도, 그리고 이제 동문으로 나가는 이런 길,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근데 이제 성벽의 이 산성의 종류, 그런 얘기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경태 쌤께 한번 그 부탁을 드려봤어요. 우리 이제 이 성도 산성인데 어떤 산성의 종류, 등등 해서 또 한번 어려운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전공자에게. 저는 사실은 성의 종류나 이런 거는 잘 모르고요. 저는 옛날에 성에 어떤 사람이 살까, 나는 이런 게 더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성 안에 사는 사람 누군가. 그래서 우리 읍성이나 뭐 이런 거 전국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 안에는 누가 사나 이렇게 보면 어쨌든 절대 양반은 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향리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어쨌든 향리들이 거의 여기서 대대로 살면서 업무를 보고, 행정 업무를 보고 뭐 이런 곳이라서, 성 안은 대부분 관치하는 곳이라서 행정 업무를 보는 향리들의 거주 공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읍내 이렇게 얘기하는 읍자 자체가 성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분들이 향리들이고, 그리고 양반들은 대부분 그 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에서 살게 됩니다. 대부분 지금의 성 밖에서 지금 우리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마을들 있잖아요. 전통 마을들, 대부분의 마을들은 조선 그 임진왜란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임진왜란 이후에 만들어졌고, 마을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대부분 임진왜란 끝나고 17세기예요. 그때인데 대부분 양반들이 그때, 그 당시에 마을들이 다 이렇게 6.25 때처럼 전부 이렇게 파괴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 간척을 하는데 양반들이 주로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되도록이면 읍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 아까 여기 간척한다 그랬잖아요. 그 조선 후기 때 되면 간단한 간척 사업들을 해가면서 거기에 동성촌락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부분 동성촌락이라 그러면 거의 양반일 가능성이 크고요. 대부분 그쪽에서 힘 있는 가문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읍은 향리들의 공간, 그리고 바깥에 성 안에는 향리들의 공간, 그리고 성 밖에 좀 떨어져 있는 시골 어떤 면 단위에서 이제 양반들이 나오고, 현대에도 보면 시장들, 국회의원들 다 면 단위에서 나오거든요. 읍 내에서 잘 안 나오고 여전히 그 권력 구조가 작동을 해서 아까 인물은 저기 어디 면에서 나온다는데 진짜로 어디 가면 면에서 나오고요. 대부분 어디 딱 그 마을, 그 동네 들어가서 어떤 지역에 가서 8대 거성인이 뭐 7대 거성인이 있어요. 그 성씨가 사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어떤 특정 면이 있습니다. 그 면이 그 양반들이 계속 세거하던 곳이고, 그분들이 현대에 와서도 계속 권력을 유지하다가 지금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IMF 아니 87년, 지금 현대를 어디로 기점을 잡느냐인데 87년 아니면 IMF 이후로 그게 완전히 끊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연결되던 고리가 전통 사회가 이제 완전히 끝난 건 87년 아니면 그렇게 볼 것 같아요. 87년 전까지는 그래도 이게 전통 사회 어떤 게 있잖아요. 적보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어디 무슨 문중 이런 것도 강조되고 이런 게 남아 있었는데 87년 이후부터인지 아니면 IMF 이후인지 시기 구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나 정치적인 맥락에서는 87년이고 경제적인 맥락에서는 IMF 이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전통의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제가 세상이 뒤집혔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게 그렇죠. 지금은 옛날 양반들이 살던 그 힘 있는 마을들이 지금은 다 죽어가지고, 저희 동네가 그랬거든요. 6.25 겪고 뭐 그 이후에 4.3 사건, 뭐 제주도 이후에 막 우파 좌파 싸움 많이 하잖아요. 그때 대부분 마을들이 많이들 타격을 당하고 지금 이렇게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왜 87년이에요? 6월 항쟁. 6월 항쟁 이후에 어떤 그 학문이나 시민단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그 문화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쇄신이 됐다 그래야 되나요? 87년이 그 꽉 막혀 있던 문화가
확 뚫려 나가면서 전통 문화에 대해서도 약간 다시 이렇게 사유하게 되고 뭔가 이게 미국의 문화도 막 들어오고 자유 분방한 것들도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권위주의가 깨지면서 옛날 전통 문화는 꼰대적인 것들로 이렇게 치부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문화적 저변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현대사 속에서도 그런 시대 구분을 할 수 있다는 네. 그런 뜻이네요. 재밌네요, 정말. 잘 모셨네요. 근데 딱 시대 구분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도 뭉뚱그려서 그 시기에 그렇게 됐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떻든 예전에는 이건 다른 건 별로 여기서 이거 안 되면 예전에는 왜냐면 그 우리가 이제 지방에서 막 열심히 이제 서울로 많이 보내고 공부시키고 이런 구조였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경제 체제 자체가 이제 무너져 버린 것 자체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지방의 독특한 문화 자체도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문화운동이라든지 지역사회에서 어떤 문화운동들이 예를 들면 광주든 뭐 대구든 부산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게 이제 90년 이후 보통 이제 2000년대 들어서라고 보통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뒤로는 완전 지역 문화 자체도 없어졌잖아요. 더 중앙 집중화돼 버리고 그래서 예를 들면 태안 같은 경우에도 1960년대만 해도 인구가 한 10만만 가까이 됐는데 그 이후로는 완전히 이제 서산과 분리되면서 더 인구도 줄어들고 실제로는 더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더 많이 문화사적으로 좀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한 복층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네. 상황이 진행되는. 그렇죠. 먼 훗날 본다 그러면 뭐 이게 하나의 한 세대죠. 한 세대이겠죠. 지금 보면 좀 미시적으로 시점을 보이지만 딱 따르기가 어렵고 자르긴 어렵다. 전체적인 그 시기에 이제 다 이런 일제시대에 보면 읍하고 면하고 음. 권력 다툼이 있어요. 일제시대가 되면 읍이 이제 갑자기 힘이 이렇게 올라가고 면 단이 늘어 그래서 그 당시에 운동하는 결을 보면 일제시대 때도 엄청났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세면 셌지 덜하면 절대 덜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보면 지역에서 만들어진 조직이 있고 면 단위에서 읍에서 만들어진 조직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결이 다릅니다. 읍에서 움직이는 결하고 면에서 움직이는 결하고 지금 우리 청년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1920년대부터 청년회가 막 활동하는데 그 청년회 주도권이 처음에 읍에서 있다가 뒤로 가면 또 면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면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면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학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그 양반들이니까 동경 유학 갔다 왔다, 서울 유학 갔다 왔다.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와서 이제 청년회를 장악하고 이제 이 지역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움직임이 있고 읍에 있는 분들은 계속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 지역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둘이 이제 권력 싸움이 약간 벌어지고 이런 것 양상들이 관찰이 됩니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고요. 여기서 잡지 않으면 엄청나게 멀리 갈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살짝 잡으면서 남문으로 또 이동하겠습니다. 남문에 왔습니다. 안흥진성 남문. 여기도 역시 이제 누각이 있었다는데 누각이 사라졌네요. 몇 년 후에는 아마도 복원되지 않을까. 성벽도 이제 잘 복원이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바로 이제 안흥량 이게 앞으로 이렇게 이제 내다 보입니다. 이 안흥진 이제 아까 경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방어 또 조운 이런 거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여기를 이해해야 되는데 어떤 재밌는 점이 외구하고도 관련이 있었지만 그 병자호란 이후에 이제 특히 효종대라는 데 좀 관심이 가잖아요. 중국의 인질로가 있던 효종은 수영을 그 강화도에 세웠잖아요. 교동에.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어떤 대비하는 침략에 대비하는 이제 정책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청나라를 처음에는 뭐 야만 취급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이제 순간들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또 청나라에 대비하는 이런 방어기지 역할 같은 것도 약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운과 관련 얘기를 이제 드려보면 이 안흥량이 왜 중요했냐면요. 아까 봤던 관장목 같은 저 강화도 손돌목과 함께
여기가 아주 그 난코스에 손꼽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셨던 것처럼 배들이 줄지어서 갑니다. 좋은 선들은 한 대에 1,000석을 실었는데 1,000석을 실는 배들이 줄지어서 이제 가요. 때를 못 맞추면 순간 한 배가 이제 난파하게 되고요. 연달아서 난파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대가 난파하면 만석이 날아가는 거죠. 만석. 만석이면 어마어마한 양이고 전라도 조운이 약 9만 석이었답니다. 9만 석 중에 만석이 날아간다. 그러면 이제 재정이 휘청거리는 건데 실제 이제 태종 때 최대 그 해난 사고는 만석이 수장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병이 무려 1,200명이 익사하는 이런 이제 최대 해난 사고들이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해난 사고들이 이 일대 태안반도 일대에서 이제 자주 발생해요. 그 이유는 이제 물길이 나쁘니까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얘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거든요. 육지에서 튀어나와 있어요. 지도 다시 보여드릴까요? 그렇죠? 아까 이제 처음 보여드렸던 지도 보면 태안반도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외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파도도 비교적 세고 그다음에 이런 해협 같은데 이제 물살도 굉장히 빠르고 이런 나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 멀리 좀 가지. 그지? 그까짓 거. 다 그 생각 들죠. 왜 여기를 가냐고. 저 바다 밖으로 가지. 그죠? 그런데 실제 옛날에 1,000석을 실은 그 배가 바람과 노로만 움직였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거 통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해난 사고가 나면 사람이 탈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밖으로 나갈수록 이제 위험해지고 물길도 설고 그러니까 갓붙이라 그래가지고 갓붙이 가에 붙인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배들이 가능하면 연안을 따라서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은 잘 안 빠져요. 왜냐하면 물때하고 바닷속 사정을 잘 아니까. 근데 이제 저 멀리서 온 전라도에서 올라온 수군들은 이 물때를 잘 알 깔닥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안흥진성 사람이 나가서 안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는데 그래도 그게 익숙해졌다는 증거는 세조, 조선 태조 이후 세조 때까지 해난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대략 한 15,000석 정도가 날라갔어요. 어마어마하죠. 한 60여 년 사이에 이런 해난 사고가 집중하는데 그 뒤에는 이제 사고들이 기록에 이제 덜 나옵니다. 기록에 누락된 걸 수도 있겠지만 누락보다는 아마도 물길에 좀 익숙해진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조선 후기까지도 내내 조운이 일어나면 뭐 한 1, 20척 정도는 해마다 난파를 당했다고 정약용이 쓰고 있습니다. 정조 때. 근데 정약용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왜 난파가 되느냐? 첫째는 배를 잘못 만든다. 배를 만들 때 조선들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배를 잘 못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인으로 꼽는 것은 과적을 꼽습니다. 과적. 1,000석을 실어야 되는데 관리들이 서울로 보낼 자기들의 물건을 사사로이 실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과적을 하고 있으니 통제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안 실을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해난 사고를 자꾸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고 10대 중에 7, 8대는 세 번째 수군들이 부순대요. 정약용이 그렇게 씁니다. 수군들이 부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배를 부수냐? 아까 이제 경태쌤 말씀해 주셨잖아요. 칠량 역천.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군인들이 지위가 점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보인들이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보인들이 나중에는 군인을 더 우습게 알고 그 역할을 잘 하지 않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생존권이잖아요. 근데 이거 싫고 서울까지 가봤자 힘들기만 하고 돌아오려면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를 구멍을 내갖고 부순다는 거예요. 아니면 바위에다 부딪히든지. 뭐 슬쩍 부딪히거나 뭐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하고 똑같네. 수업하기 싫으니까. 역시 응용력이 뛰어나네. 그러니까 열의 7, 8 때는 수군들이 부순다. 그렇게
정약용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이제 인재 쪽에 가깝고 성종이 탄탄한 얘기가 실록에 또 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왜 사선들은 부서지지 않느냐. 사선은 부서지지 않는데 왜 좋은 선만 부서지느냐. 이건 필시 사람의 일이다. 성종이 꿰뚫어 본 거지만 대책이 없는 거죠. 지방의 관리들, 군인들 입장 생각하면 정말 뭐 목숨 바쳐서 그거 하겠어요. 해봐야 욕만 먹고 관리들도 관리된 대로 딴 생각을 품고 있고. 그게 이제 이게 이제 바로 그 중심에 있는 곳 안흥량인데 여기를 왜 배들이 또 들어오느냐면요. 갓붙일 해야 되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저 관장목을 돌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관장목을 돌파하는 시간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짧잖아요. 하루에 2번 밀물대에 물이 최고 많을 때인데 그게 또 밤에 닿으면 소용없잖아요. 낮에 닿아서 가야 되니까 하루에 저기를 통과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들이 원산도에서 일단 배가 워밍업을 해요. 원산도에서 배를 쫙 수리하고 수병들을 배불리 먹인 다음에 안면도를 따라서 이제 올라옵니다. 저 밑에 안면도 영목 위에 가면 쌀 썩은 녀란 데가 있어요. 쌀 썩은 녀. 얼마나 배가 많이 빠졌으면 바닥에 쌀이 썩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건져 먹고 그랬대요. 근데 거기를 이제 통과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에 다시 배를 정박시키고 여기 이제 있던 수군들이 내려와서 또 점검도 하고 또 병사들 또 쉬게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병사들이 물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대가 딱 맞으면 출발.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좋은 선단이 한꺼번에 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던 거죠. 거의 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힘든 이런 항로였었고 그 항로상의 중심에 바로 이제 이곳에 있는 거고요. 그 자리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올라왔는데 우리 경태쌤께는 또 우리 안흥진성의 내부 구조라든지 어려운 거만 시켜. 어려운 거는 전공자에게 하여튼 오세요. 사실은 뭐 경태쌤은 어떤 얘기를 해주셔도 다 재밌네요. 오늘 아무거나 해주세요. 아니 얼굴이 사실 비주얼이 훨씬 많네. 감사합니다. 나보다. 성안 내에 있는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 얘기 조금만 전해드리면요. 재밌게도 각 성의 문들이 봉우리하고 이렇게 딱 맞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각 네 개 문들이 딱 봉우리와 조응하도록 이렇게 구조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 안에 한 37채 정도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곽 안이 있어야 될 것들은 다 갖춰놓은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건물들은 대부분 동학농민운동 때 그때 부서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태안군청 지을 때 이걸 자재를 빼다가 그걸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벽 돌을 성 안에 있는 건물들, 건물들을 예, 어떻게 그 수사가 쓰던 뭐 첨사가 쓰던 어떤 건물, 거기 뭐 부하들이 쓰던 어떤 것들, 그리고 주로 가장 중요한 건 창고거든요. 군량을 이렇게 저장해 놓은 창고도 결국 흔적도 보기 힘들고 그렇다고 합니다.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하나. 전 사실 이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오늘 가장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왜 조선의 군사력이 그렇게 이렇게 낮았을까? 조선 하면은 문약한 이미지가 가장 강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일본한테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조선이 군사력이 낮췄던 이유는 군인들을 굉장히 좀 위상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문명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가장 특이한 문명입니다. 조선이 동시대의 조선 사회가 군인들을 가장 하대했던 곳이에요. 전 세계에서. 예. 대신에 그러면 군인들이 하대하면 가장 높였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지식인이고 철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은 지식인과 철학자들을 우대하고, 그리고 병농일치라 그래가지고
군인들을 낮췄어요. 근데 서양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배층이 무사들입니다. 그 군인들이에요. 나폴레옹 보면 이렇게 말 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귀족들이 군인 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인을 내가 한다는 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건데 우리나라는 군인을 한다 그러면 이제 하층민을 상징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빠지고 싶으면 언제든지 빠져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조선시대 전역을 보면 이 군대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워낙 하기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일본 서양과 우리의 차이점이었고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근대 사회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군사력이 그쪽이 우세하니까 우리를 이제 집어삼킨 건데 우리가 늘 보면 전근대적인 건 나쁘다 그러고 근대적인 건 좋은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한번 따져보면 문명사의 흐름이 처음에는 약간 제사장의 권력이 최고였어요. 신적인 어떤 이런 사회였으니까 모든 걸 신화화해서 해석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최고였고 그 다음에 권력을 잡은 게 전사 집단이에요. 이제 그 다음이 조선 사회는 지식인 집단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다른 데에서는 여전히 전사 집단이고 그 전사 집단이 이제 세력을 키워서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근대 사회가 되면서 다시 군사력의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으로 큰 흐름을 보면 어떤 그 신화화된 사회에서 전사 사회로 그리고 지식에 의한 문치주의 사회로 갔다가 다시 군사 사회로 넘어오고 지금 그것이 자본과 결합되면서 또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대와 전근대 구분할 때 전근대는 무조건 안 좋은 거고 근대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선 후기에 그 무신정전 무신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폐해가 많으면서 네. 그에 대한 반발로 네, 고려 후기예요. 맞아, 네, 고려 후기에. 네. 근데 조선의 특이점은 어쨌든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 사회로 뒀던 건 도덕과 예의가 꼽히는 사회. 그래서 도덕과 예의가 이렇게 가장 꼽히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리학이라는 것을 이제 가지고 왔고 그걸 가지고 처음에 아주 개혁을 세게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도덕성을 강조하는데 물론 조선 후기 가면 답답해집니다. 뭔가 성리학에 의해서 어떤 도덕 이런 것들이 형식화되고 그러면서 사람들 삶을 옥죄는 막 가두는 면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다시 또 군사적인 사회로 돌아가고 군사력이 다시 정점에 서버리고 이제 이런 모습으로 가면서 사회가 좀 달라지잖아요. 문명의 결이 이런 것들은 다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그 4대 교린을 국가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조선이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세우면서 오히려 어떤 군사력을 강화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그냥 큰 나라를 섬기며 작은 나라니까 큰 나라가 우리를 돌봐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국방을 강화하고 지금도 갈등은 전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네요. 조선 누가 예산을 분석한 논문이 하나 있어서 읽다가 상당히 놀랐는데 조선 시대 예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일 것 같아요? 우린 국방이잖아요. 가장 큰 게 환곡이라고 하죠. 환곡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예산 사용 내역에서 환곡 그러니까 구유라는 거. 10월달, 9월달에 이렇게 대여해주고 다시 받는 형태. 환곡의 비중이 어떤 데 50% 넘어가기도 한대요. 네, 그러니까 조선은 이기는 안정을 가장 추구했던 사회고, 근데 후기 가면 좀 답답해지고 19세기 가면 그 여성들 막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살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군사력의 비중을 낮춘 대신에 환곡을 높이고 뭐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 돌아간 나라였던 것 같아요. 열애 질문인데요. 지금 요새 무관의 처우가 많이 좋아지거든요. 윤석열님께서 경장 월급으로 200만 원 주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가 그럼 기대가 되나요? 그것에 대한 질문을 아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은 그런데 4대인 것 그것이 같거든요. 좋은 거지. 저는 17,000원 받았습니다. 더 조금 받으셨죠? 저는 17,000원 받았습니다. 왜 200만 원 올린다는데? 그것도 다시 군대를 가. 그러니까 저는 농병일치의 그 사회에 살았어요. 17,000원. 그러니까 군대를 우리가 서로 안 갈라가는 이유가 그래서 나왔구나. 뿌리가 깊구나. 깊네 조선시대부터.
그러게 말이야. 떠날 것이 군대 가고 싶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양 정복사를 보면 이제 뭔가 이게 전승한 뭐 동원한 사람들한테 계속 상을 주잖아. 그 말을 내리고 막 이게 이 제국대의 공통점이거든. 그 오스만 투르크들은 왕이 직접 전장에 나가서 그렇지. 승리하고 와야 왕으로 인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제국의 시대의 통치 방식과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는 그 나라의 운영 방식은 굉장히 달랐어.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